제3장 문학은 무거워도 사는 건 가볍게 이발소에서 어깨 결림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몰랐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도코야라는 말은 방송 금지 용어인 모양이다.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에서는 리아스텐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 같다. 단 도코야상은 X와 G의 중간인 Y로 그 정도라면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다고 한다. 이왕 내친 김이니까 더 얘기하자면 야오야 채소 가게는 X고 야오야 상채소 가게 아저씨는 Y란다. 허참 세상이란 한없이 복잡하다. 도코야라는 말이 대체 어디가 어때서 차별적인 용어라고 하는 걸까? 가령 재능 없는 작가라는 비평은 차별적인 용어가 아닐까? 재능에 부자연스러운 작가라든가 재능에 핸디캡이 있는 작가라든가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어째서 도코야는 안 되고 재능이 없다는 허용되는 걸까? 오카마는 어째서 차별 용어가 아닌지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도코야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실 나는 옛날부터 이발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고역이었다. 하이 패션의 독자 중에는 필시 이발소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 생각되어 일단 설명을 해두자면 이발소의 마사지 과정은 머리를 감은 뒤에 행해진다. 머리가 마르기까지 머리와 관계된 일 이외의 일이 막간을 이용해서라는 식으로 삽입되는 것이다. 어깨나 목이나 팔을 중심으로 12분간 꼭꼭 주물러 주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참으로 고역이다. 어째서 고역이냐면 어깨가 전혀 결리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어깨 결림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식하지도 경험한 적도 없다. 잘난 체를 하자면 숙취, 두통, 변비를 경험한 적도 없다. 불면증을 경험한 적도 거의 없다. 자기 혐오증은 1년에 약 2번 정도.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모처럼 이발소에서 마사지를 받아도 그저 간지러울 뿐이다. 모두들 어깨 결림은 고통스러운 거라고 말하지만 결리지 않는 어깨를 누군가가 쓸데없이 주물러줘도 나름대로 꽤 괴로운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주물러주는데 트집을 잡듯이 간지러우니까 마사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는 좀처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이나 이건 일종의 인간 수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내내 참아왔다. 나는 이발소에 간다는 별것도 아닌 한 가지 일을 통해서도 인생을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긴 요즘에는 반갑게도 이 마사지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어쩌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조금은 어깨에 결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마사지를 받고 참 기분 좋구나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옛날에 비해 훨씬 덜 간지럽다고 느끼는 것이다. 덕분에 이발소에 가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다. 사람이란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쌓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발소 아저씨한테 무라카미 씨는 어깨가 결리지 않으신가 봐요. 이 정도로 근육이 부드러운 사람은 많지 않죠라는 얘기를 듣는다. 어째서일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부모님도 어깨가 결리는 체질이고 아내도 그렇다. 나만 전혀 결리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의 어깨를 주물러 보았는데 어깨가 가장 심하게 결리는 사람이라면 뭐니 해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어깨가 결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딱딱한 것이 아예 돌덩이 같아요라고 이발소 아저씨는 말한다. 내가 다니는 이발소 바로 근처에 기원이 있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이다. 분명히 머리를 쓰는 탓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딱한 일이다. 하지만 아니 잠깐. 그러고 보면 나도 일단 소설가고 이래저래 머리를 쓰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은 건가? 그냥 머리를 쓰고 있다는 기분만 들 뿐인가? 소설을 쓰는 것은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머리를 덜 쓰는 작업인가? 이발소 아저씨에게 나 이외에 다른 소설가가 머리를 깎으러 온다면 그런 비교도 가능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소설가 손님은 나밖에 없는 듯해서 비교할 방법이 없다. 어쩌면 이발소 아저씨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깨를 주물러 봤지만 소설가처럼 어깨가 결리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썼듯이 부모님도 아내도 어깨가 결리는 체질이므로 옛날부터 자주 어깨를 주물러 봤지만 싫은 건 싫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나 자신이 어깨가 결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깨 결림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일을 하자니 당연히 재미도 없다. 그래도 부모님의 경우에는 내가 어깨를 10분쯤 주무르면 용돈을 주시기도 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돈이 탐나서 참고 주물렀지만 아내는 물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거기가 아파요. 왜 그렇게 못해요? 라든가 좀 더 힘을 줘서 주물러요 하고 혼을 내기 일수다. 내가 불평을 하면 당신은 어깨가 결리는 고통도 모르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봉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라고 반론을 편다. 그럼 좋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억지를 부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만 포기하고 열심히 어깨를 주무르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깨를 주무르는 게 특기인 남자가 있다. 어깨가 결린다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여자인 경우가 많다. 어째서일까? 그럼 잠깐 주물러 주지 하고는 몸을 만지고 결리는 부분을 찾아서 시원하게 잘 풀어준다. 나 같은 사람과는 달리 손 놀림이 간결하고 요령이 좋으며 보기에도 효과적이다. 이 사람은 인기가 높아져서 마침내 마사지의 프로가 되었는데 나도 그 기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나 역시 내가 다른 사람의 어깨를 꼭 한번 누르면 안개가 걷히듯이 그 사람의 어깨에 결림이 가셔 편안해졌어. 거짓말 같다. 정말 고마워하는 인사를 듣거나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분야가 어떻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기쁨을 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나도 내가 쓴 책을 읽고 재미있었어 하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격려도 되고 더욱 재미있는 걸 써야지 하고 다짐도 하게 된다. 딱히 칭찬을 받으려고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뻔뻔스럽다고 해도 기가 꺾여 도중에 그만두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그대로 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재능의 경향이라 불러도 괜찮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의 경향이 생기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점점 짙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프로가 된다. 그런 경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런 경향은 원래부터 사람에게 입력되어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을 슬쩍슬쩍 만지기만 해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뭉쳐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라고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서 요는 그런 재능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멀쩡한 관절을 함부로 꾹꾹 누르다가 아내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 세상은 이렇게 무척이나 불공평한 것이다. 나는 어째서 마사지의 프로가 되지 못하고 혹은 될 수 없고 이렇게 프로 작가가 되어 있는 것일까 하고 가끔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고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근소한 차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지압사가 되고 바둑기사가 되고 작가가 되는 것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이에 이윽고 이발이 끝났다. 이발소에서 나는 온갖 일들을 생각한다. 하얀 아가씨와 까만 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얼마 전에 벼랑간 깨달은 건데 요즘에는 하얀 아가씨와 까만 아가씨가 나오는 화장품 만화 광고를 볼 수 없다. 미시족풍의 30대와 20대의 아가씨가 번갈아 까맣게 되기도 하고 하얗게 되기도 하면서 어머 어떻게 된 거야? 하얀 아가씨 요즘 아주 뽀얗게 됐네. 사실은요. 를 썼거든요라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광고 말이다. 시종일관 똑같은 패턴의 광고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광고를 무척 좋아해 만약에 진짜로 없어진 거라면 섭섭할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하얗게 됐다가 까맣게 됐다가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부단히 입장을 바꾸다 보면 때때로 착각해서 양쪽 모두 까맣게 되거나 양쪽 모두 하얘지거나 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어느 한쪽이 희면 다른 한쪽은 까맸다. 어느 한쪽이 검으면 다른 한쪽은 하얗다. 그 광고가 없어졌다면 언제쯤 없어졌을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다. 어느 사이엔가 그러고 보니 하는 식으로 없어졌나 보다. 글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잘 안 보이네요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요즘에는 백색 미인도 별로 인기가 없는 듯 하니까 광고를 하는 쪽도 틀림없이 심드렁해졌을 것이다. 하얀 아가씨는 O이고 까만 아가씨는 X라는 단순한 양극 구조적인 도식이 통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고 기반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까만 아가씨와 하얀 아가씨가 이거 산모리치에서 스키 타면서 태운 거야. 어머, 부럽다. 얼마 동안이나 가 있었는데? 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광고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갈색 미인이라는 캐릭터까지 나온다면 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단순해서 좋았는데 말이다. 하긴 하얀 아가씨, 까만 아가씨 하면 어쩐지 요즘에는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의 간판 같은 느낌도 있다. 흑백 절정 대결. 졸라매는 까만 아가씨, 몸부림치는 하얀 아가씨라는 식으로 말이다. 가능하면 이런 대결은 다이애나 로스와 올리비아 허시의 콤비로 보고 싶지만 아무래도 무리일 것이다. 광고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하얀 아가씨와 까만 아가씨 시리즈도 좋았지만 옛날의 양명주 광고도 좋았다. 이 광고는 대략 8컷 정도의 만화로 주인공은 이름이 이치로인가 하는 이름부터도 확실히 순수 그 자체인 초등학생이다. 이치로군의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늘 자리에 누워있다. 그래서 이치로군은 학교에 가도 왠지 생기 발랄하지 않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동급생인 스스무군, 우리 엄마도 몸이 약했는데 양명주를 드시더니 요즘에는 완전히 건강해지셨어라고 이치로군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치로군은 집으로 돌아가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전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 나도 시험 삼아 한번 양명주를 마셔볼까라며 관심을 갖는다. 마시면 당연히 기운이 난다. 하여튼 광고니까 기운이 나지 않을 리가 없다. 마지막 장면은 이치로군의 가족이 오쿠타마 부근에서 등산을 하는 장면으로 이치로군의 어머니는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졌다. 얼굴도 젊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도 흐뭇해하는 것 같다. 다 양명주 덕분이다. 잘 됐다. 이 광고의 맥락은 하얀 아가씨, 까만 아가씨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즉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제된 인간 A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간 B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A가 B에게 구해줬다고 생색을 내지는 않는다. 그것은 무상의 호의며 구제인 것이다. A는 어디까지나 B가 있어야 할 상황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리고 A는 B가 자신처럼 좋아진 것을 순수하게 잘 됐다고 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광고가 역시 훌륭한 광고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쩌면 하얀 아가씨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까만 아가씨를 참내, 뭘 모른다니까 하며 깔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얀 아가씨는 심술 같은 건 부리지 않고 까만 아가씨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까만 아가씨는 구제받게 되고 하얀 아가씨는 자신이 한순간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것을 남몰래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그런 건 사실적이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확실히 사실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지난날 전후 민주주의의 이상 세계인 것이다. 요컨대 거기에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상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력만 하면 인간은 거기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세계라 해도 인간이 모두 평등하지는 않다. 하얀 아가씨는 까만 아가씨보다 스스무군은 이치로 군보다 한 발 앞서 있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평등한 세계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하얀 아가씨도 스스무군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처진 사람에게 손을 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옛날이 좋았고 지금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확실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만한 곳에는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론 그때도 없었던 곳에는 없었다. 그래도 있는 곳에는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얀 아가씨는 늘 까만 아가씨를 구제했고 스스무군은 늘 이치로 군을 구제했으며
그것이 제법 오랫동안 한 패턴의 시리즈 광고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신적인 여유 같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혹은 놀이라고 할까, 정신의 예비 공간 같은 것이 거기에는 있었던 것이다. 유토피아는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공통 환상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 세계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들은 다들 건강했고 여자들은 모두들 얼굴이 하얗고 오쿠타 많은 날씨가 좋았다. 물론 이제는 그런 환상은 사라져버렸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그것을 깨끗이 날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환상 자체가 상품화되고 말았다. 바야흐로 환상은 자본 투자의 새로운 개척지인 것이다. 더 이상 환상은 아무 대가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급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화되고 세련화되어 아름답게 포장된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서의 하얀 아가씨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스스무 군은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하얀 아가씨와 까만 아가씨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것이 이 글의 테마다. 아마 어디로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 제목 만들기의 어제와 오늘. 요즘 영화 제목은 이렇다 할 만하게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히트한 영화를 보면 스타워즈라든가 이티라든가 레이더스 같은 오리지널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왠지 흔하다. 도대체가 레이더스나 블레이드 러너란 제목을 언뜻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 불친절한 것이다. 하기야 레이더스처럼 잃어버린 성괴 따위의 제목이 붙어 있어서 오히려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된 예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 이해가 잘 안 갔던 것은 진 와일더와 리처드 프라이어가 나온 스타 크레이지라는 영화였다. 원제는 스타 크레이지가 아니라 스터 크레이지였다. 스터 크레이지란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나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큰 사전을 펼쳐보았더니 작은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형무소에 있어서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뜻이었다. 물론 속어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이해 못할 듯한 까다로운 말을 그래도 영화 제목으로 공개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건 아닐까? 게다가 발음 탓으로 스타 크레이지라는 제목을 들으면 누구든지 스타 크레이지로 생각하고 말 테니까 이건 배급 회사의 불친절 내지는 직무 태만이다. 바로 이럴 때에 수완을 발휘해 강렬한 제목을 붙여서 왕창 돈을 벌어야 당연한 게 아닐까? 옛날 사람이라면 얼빠진 형무소 소동 같은 제목을 붙였겠지만 이래서는 아무래도 구닥다리 같으니까 형무소 파라다이스라든가 웃기는 탈옥쯤으로 해두면 이건 코미디고 게다가 형무소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스타 크레이지라고 해버리면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제목을 번역해 붙였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성실해서 원제와 번역한 제목이 잘 연결되지 않아 문제였지만 제법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잇 해픈드 인 브루클린이 뒷골목 천국으로, 레크리스는 무궤도 행진곡으로, 로열 웨딩이 연애 준결승전으로 재미있게 번역되었다. 연애 준결승전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극장에 한번 가볼까 하는 기분이 든다. 이 영화는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아주 밝은 연애 영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제목에서 바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그런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성인 영화 전문업자로 가령 최근작으로는 리퀴드 에세츠가 슈퍼우나도르 한코로 사운드 오브 러브는 돌비 아큼의 고인이라는 황당한 제목을 내걸고 개봉되었다. 대체 어떤 사람이 한코라는 말을 생각해낸 것일까? 내 생각에는 영화 배급 회사에서 성이라든가 음이라든가 범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유라든가 발이라든가 액 같은 글자들을 써놓은 카드를 책상 위에 잔뜩 늘어놓고 사원이 그 중에서 대충 몇 장 뽑아서 조합하는 조어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성유라든가 발범이라든가 말이다. 범음 준결승전 같은 것도 웃긴다. 매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머리가 이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성에 굶주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글쎄, 얘기가 좀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말하자면 그럴싸하게 제목을 붙인 영화는 매우 재미있고 인상적이라는 것이다.
팝 뮤직 세계에서도 옛날에는 외로운 소년병이라든가 어린 애가 아니에요라든가 딸기의 짝사랑같이 가벼운 제목을 붙였었는데 비틀스가 출연한 이후로 그런 식의 제목이 눈에 띄게 사라져 섭섭하다. 어째서 딸기의 짝사랑이냐 하면 낸시 시나트라가 바로 그 전에 부른 노래가 레몬의 키스였기 때문이다. 레몬이 히트를 치자 그럼 이번에는 딸기로 가자라는 식이었던 것 같다. 그런 건 나도 굉장히 좋아한다. 포도의 고백이라든가 사과의 웨딩이라든가 드릴게요. 오렌지라든가 도둑 참외라든가 그런 거 말이다. 요즘 비교적 마음에 드는 것은 레이 파커 주니어의 I Still Can't Get Over Loving You라는 노래로 번역된 제목은 I Still 사랑하고 있어였다. 이런 식의 제목 붙이기는 진짜 멍청하고 품위 없는 짓이긴 해도 외우기 쉬우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목의 대략적인 뜻과도 잘 맞았다. 제목의 번역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홀 앤 오츠의 Say It Isn't So라는 제목을 들어봐야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하는 기분이 들고 마는 것이다. 그보다는 다음에 띄워드릴 곡은 홀 앤 오츠의 포도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원리적으로 완전한 번역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팝 뮤직이니까 말이다. 재즈 스탠더드 넘버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어이없어진다. 로폰기의 재즈 클럽 같은 데 가면 여자 가수가 혀를 마구 굴리면서 다음 곡은 I guess I will have to hang my tears out to dry입니다 라든가 Spring will be a little late this year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런 건 눈물에 잠겨서라든가 늦은 봄이라든가로 적당히 바꿔놓으면 서로 얘기가 빨리 통하지 않을까 싶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는 모양이다. 게다가 살라살라 영어로 떠드는 쪽이 어쩐지 더 재즈답다는 풍조도 있으니 참 난감하다. 같은 곡을 팝 가수가 부르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인데 재즈 컬렉션이 연주를 하면 마이 페이버릿싱이 되고 만다. 완전한 차별이다. 옛날 사람들은 외국 노래라도 어떻게 전할까요? 라든가 달빛의 값은 천금이라는 좋은 제목을 붙였다. 그러니 요즘이라고 해서 그게 불가능할 리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재즈 팬이고 영어 소설을 번역하고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I guess I will have to hang my tears out to dry 같은 말을 절대로 단숨에 줄줄이 말할 수는 없다. 짐 모리슨을 위한 소울 키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친 이른바 혁명의 시대에 배출된 무수한 록 밴드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밴드는 대체 몇 개 정도나 될까? 영화 우드스톡을 지금 다시 상영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흥분할 수 있을까?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다. 그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몸을 꿰뚫는 것만 같던 수많은 것들을 10년도 넘게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 그것들은 단지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약속 따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요구했고 그리고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은 유형을 따르게 되었다. 유형으로서의 문화를 공격해야만 할 반문화가 유형화되었다. 반반 문화가 일어나고 반반반 문화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고는 당연히 혁명은 끝이 났다. 만약 1969년이나 1970년에 세계 어딘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도쿄든가 폼페이처럼 화산재에 묻혀버렸다면 그 유적지는 상당한 구경거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적인 광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채 모든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반문화라는 발상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유형화를 거부하려는 인간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가 빠진 사회에서는 유형 속에 이미 반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반유형 속에 이미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남겨진 유일한 길은 갑작스런 역전을 인정하고 반어적으로 유형의 왕이 되는 것뿐이다. 그런 번잡한 사회 속에서 짐 모리스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울 키친 속으로 돌아가 버렸다. 짐 모리스는 1971년 7월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도 이른 그의 죽음을 시대의 죽음과 겹쳐 생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리슨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여러 사람이 죽었다. 지미 핸드릭스가 죽었고 제니스 조플린이 죽었고 존 콜트레인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저마다 각기 다른 크기의 유적을 남겼다. 죽은 자를 칭송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젊어서 죽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죽은 자는 배반하지 않고 반격도 하지 않는다. 나이도 먹지 않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지지도 않으며 배도 안 나온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완전하게 죽은 상태로 있을 뿐이다. 설령 당신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 신물을 내며 잊고 말았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단지 그대로 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이다. 잊혀졌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 네 집 대문 앞에 문을 두드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암흑 속에서 단지 고요히 있을 뿐이다. 그렇다. 죽은 자를 칭송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온갖 생각을 뛰어넘어 죽은 자를 칭송하며 그들의 흔적 주위를 맴돌기만 하는 꺼림칙함을 뛰어넘어 짐 모리슨의 음악은 지금까지도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그가 남긴 레코드 중 정말 좋았던 서너 장의 음반은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록 뮤직 레코드보다도 훌륭하고 독창적이면 충격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한테는 최고의 LP인 더 도어즈보다 전율적인 음반이 없고 스트레인지 데이즈보다 아름답고 심플한 음반이 없으며 LA 우먼보다 황량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음반은 없다. 내가 처음 들었던 짐 모리슨과 더 도어즈의 레코드는 물론 라이트 마이 파이어였다. 1967년의 일이다. 1967년에 나는 17살이었고 그때는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도 입시, 학원에도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로큰롤을 듣던 때이다.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그 해에도 수많은 히트송이 나왔고 그리고 사라졌다. 그러나 라이트 마이 파이어라는 곡만은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거칠기 짝이 없고 폭력적인 보컬과 전주의 주술적인 오르간 음색은 언제까지나 내 뇌리 속에 박혀 있었다. 마음에 불을 붙여라라는 일본어 제목은 너무 부드럽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라이트 마이 파이어였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자, 그대 나에게 불을 붙여줘. 자, 그대 나에게 불을 붙여줘. 이 밤을 확 불살라버리지 않겠어. 나는 이 곡의 가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아하게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라든가 온밤 내내 타오른다가 아니라 그것은 좀 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다. 그는 밤 자체에 혹은 육체 자체에 불을 붙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묘하고 직설적인 감각이 바로 짐 모리슨이라고 하는 록싱어의 생리이다. 이 곡의 작사와 작곡은 대부분 기타를 맡은 로비 크리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짐 모리슨의 생리는 압도적이고 카리스마적으로 이 노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건 짐 모리슨 이외의 가수가 노래하는 라이트 마이 파이어의 버전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세 펠리치아노라든가 스티비 원더. 그들의 노래는 해맑고 아름답다. 잘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짐 모리슨 말고 대체 누가 육체 그 자체에 직접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믹 제거라 해도 그건 무리다. 나에게 있어서 라이트 마이 파이어는 나에게 있어서의 1967년과 너무나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낡은 커튼처럼 잡아뜯어서 1967년의 밤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면 나는 꼭 그렇게 했을 것이다. 1967년은 그런 해였다. 짐 모리슨은 본질적으로 선동자였다. 그보다 더 평범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될 만큼 평범하고 우직한 군인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제임스 더글라스 모리슨은 록싱어가 됨에 따라 부친을 상징적으로 살해하고 모친을 상징적으로 범했으면 자신의 과거를 불태워버렸다. 데뷔 당시 그는 성장 배경을 묻는 말에 단지 고아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스스로를 선동해서 짐 모리슨이라는 이름의 신생아에게 신성한 혼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한 선동 없이는 짐 모리슨은 짐 모리슨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선동의 대가는 날마다 커져만 갔다. 마침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는 짐 모리슨이었다. 짐 모리슨이 LSD와 코카인으로 자신의 머리를 선동하고
버본 위스키와 진으로 내장 기관을 선동하고 바지 지퍼를 열고 페니스를 꺼내 관중을 선동할 때 우리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짐 모리슨이 죽었을 때 우리 속에 짐 모리슨도 함께 죽었다. 존 레논도 믹 제거도 보브 딜런도 짐 모리슨이 남긴 빈자리를 이어받을 수는 없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1971년에는 1983년 같은 해가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983년은 실제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내 위로 내려왔고 나는 지금도 짐 모리슨과 더 도어즈의 레코드를 듣고 있다. 나는 이제 33살이고 여전히 밤에 불을 붙일 수 없다. 자,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 가야만 해. 밤새도록 여기에 있고 싶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가로등은 공허한 불빛을 흔들고 있지. 게다가 내 머릿속은 완전히 미쳐버린 모양이야.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뻔하잖아. 너의 소울 키친에서 하룻밤 자게 해줘. 그 촉촉이 젖은 스토브로 나를 따뜻하게 해줘. 짐 모리슨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소울 키친으로 사라지고 나서 12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스테레오 세트 주위에 살아나는 냄새를 감돌게 한다.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것만 같다. 어이, 난 전설 따위가 아니야 라고. 그래, 짐 모리슨은 결코 전설 따위가 아니다. 전설로도 짐 모리슨의 빈자리를 메울 순 없는 것이다. 카레라이스의 나물무침 같은 회의. 가끔 텔레비전 야구 중계 같은 걸 보다 보면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투수에게 오늘의 투구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아나운서를 보게 되는데 대체 그런 질문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대개 그런 질문을 하는 아나운서는 투수가 글쎄요, 90점 정도일까요? 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90점입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끝내버리고 만다.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90점이라는 자기 평가가 과연 어떤 기반과 체계 위에서 성립된 것인가 하는 분석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래서는 답안지를 받고 어디가 틀렸는가를 반성하지도 않고 와, 90점이야. 90점 하고 떠들어대는 초등학생과 하나 다를 바가 없자는가. 도대체 무엇이 100점 만점인가 하는 설정부터가 애매한데도 글쎄요, 90점 정도일까요? 라는 소리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를 하는 쪽이 더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봐야 스포츠에 불과하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는 게 촌스럽다면 뭐 이쯤에서 그만두겠다. 하긴 인터뷰 시간도 짧고 본인이 90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됐지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프로야구 투수 중에도 자기 평가에 엄격한 사람과 느슨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개 중에는 이기면 100점, 지면 0점. 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90점입니다. 그렇습니까? 라는 대화 속에서 뭘 얻는 건 상당히 무리일 테고 아나운서 역시 그것이 무리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미 안일함이나 단순함이 아니다. 그저 무의미한 소모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점수 평가 방식의 질문은 질문자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모양인 듯 100점 만점이라면 당신의 남편은 몇 점일까요? 하는 종류의 질문이 한간에 잡지, 특히 여성지에 자주 등장한다. 대답하는 쪽도 글쎄요, 난처하군요. 65점쯤일까요? 하고 난감해하면서도 우직스럽게 답변한다. 그런 기사를 읽으면 나는 항상 어리둥절해지는데 과연 65점 남편이란 어떤 남편일까? A씨네 남편은 집안일은 잘 도와주지만 섹스가 별로여서 65점일지도 모르고 B씨네 남편은 섹스는 무턱대고 짐승처럼 세게 하지만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65점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C씨네 남편은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이 착하니까 65점일지 모르고 D씨네 남편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왠지 두려워서 65점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A씨와 B씨와 C씨와 D씨네 남편은 모두 65점이지만 그 방향성도 질도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65점이라는 숫자로 바꿔버리면 A씨네 남편도
B신의 남편도 C신의 남편도 D신의 남편도 그저 65점이라는 따옴표 안에 한 대 묶이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질문이나 대답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설문조사 중에는 왠지 찝찝하고 무의미한 것이 많다. 나도 한번 당신의 행복도는 10점 만점 중 몇 점입니까? 라는 끔찍한 질문을 받고 난감했던 적이 있다. 그런 걸 갑작스레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자는가. 그것은 마치 10점이 만점이라면 남극 대륙의 존재는 당신에게 몇 점입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다. 남극 대륙은 좋든 싫든 존재하는 것이고 좋아하니까 이렇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렇다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펭귄이 있으니까 8점이라든가 추운 건 싫으니까 2점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쯤 되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 했기에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 있다라고 평가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펭귄이나 추위라는 건 개별적인 측면의 속성일 뿐 총체로서의 상황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모르겠다라든가 뭐라 말할 수 없다라든가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하기로 했다. 물론 여태까지 여기에 쓴 얘기를 꺼내며 모르겠다라는 답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세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질 염려가 있고 무엇보다 질문자는 그런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6점이라든가 8.5점 같은 단순한 수치다. 그래서 나는 설문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따위를 보면 모르겠다라든가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대략 5% 정도씩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 가령 당신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1. 신뢰할 수 있다. 2.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3.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 4. 신뢰할 수 없다. 5. 모르겠다. 라는 설문조사를 받으면 5를 고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니카라과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런 연유로 해서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 대해 죄다 그런 건 모르겠다라든가 뭐라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다. 여론조사의 원 그래프에 모르겠다는 대답이 85%를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나라고 해도 다소 불안한 느낌이 들 테고 그런 회의적인 사회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아마 회의라는 것은 카레라이스에 나물무침을 곁들인 정도의 비율로 존재해야 건전할 것이다. 토끼정 주인. 나는 나의 단골집을 소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하면 왠지 모르게 잘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섣불리 소개를 해서 가게가 붐비게 되어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토끼정의 장소와 전화번호를 여기에 쓰지 않기로 하겠다. 토끼정은 우리 집 근처에 있고 나는 종종 이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 손님이 10명만 들어가면 꽉 차버릴 카운터만 달랑 있는 작은 집인데 꽉 차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인테리어도 극히 평범하고 바깥에는 간판도 달려있지 않다. 입구 옆에 서양 정식 토끼정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무척 조용히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다. 토끼정에는 두 종류의 요리밖에 없다. 하나는 매일 바뀌는 정식이고 또 하나는 고로케 정식이다. 두 음식에 바지락 된장국과 큰 그릇에 한가득 담긴 양배추 샐러드가 딸려 나오는데 이게 참 무지하게 맛있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절임도 듬뿍 곁들여진다. 갓 볶은 참깨를 뿌린 데친 시금치라든가 스파게티와 버섯 초무침 같은 게 작은 그릇에 소복이 담겨 나오게 된다. 쫄깃쫄깃한 스파게티와 씹는 맛이 상큼한 버섯 초무침은 여느 정식집에서 나오는 반찬과는 격이 다르다. 그리고 밥은 보리밥이다. 이 보리밥이 투박한 느낌의 큼지막한 밥 공기에 담겨 나오면 은은한 보리 냄새가 온 가게 안에 물씬 풍긴다. 나는 이 순간이 미치도록 좋다. 차 역시 은은한 엽차가 나온다. 젓가락은 약간 짙은 색의 날씬한 삼나무 젓가락이고 젓가락을 싸는 종이는 고동색이 섞인 연두빛의 무늬 없는 일본 종이다.
날마다 바뀌는 정식의 반찬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쓰자면 한이 없으니 여기에서 화제를 고로케 정식으로 한정하겠다. 토끼정의 고로케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글로 표현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꽤 큰 고로케 2개가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무수한 빵가루가 바깥을 향해 톡톡 튀듯이 알알이 서 있고 기름이 슉슉 하는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건 거의 예술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을 삼나무 젓가락으로 꾹 누르듯이 잘라서 입에 넣으면 튀김옷이 바삭하는 소리를 낸다. 속에 든 감자와 쇠고기는 녹아들 것처럼 뜨겁다. 감자와 쇠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돼지의 뺨을 비비고 싶을 정도로 잘 자란 감자,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와, 주인이 엄선해서 구입한 쇠고기를 커다란 부엌칼로 잘게 썰어 섞은 것이다. 양념은 재료의 뛰어남을 살리기 위해 아주 조금만 하고 맛이 좀 싱겁다 싶으면 토끼정 특제 소스를 친다. 소스는 커다란 항아리에 들어있어서 스푼으로 그것을 퍼서 치는데 뭐라고 형용해야 좋을지 모를 불가사의한 맛이 난다. 결코 뒷맛도 남지 않고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2개의 고로케 중 하나는 소스 없이 먹고 다른 하나는 소스를 쳐서 먹는다. 소스를 쳐서 먹는 것도 맛있고 소스를 치지 않고 먹는 것도 맛있다. 토끼정의 주인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몸은 다부지다. 인상은 나쁘지 않으나 말이 없고 고집이 세 보이긴 하지만 친절을 강요할 것 같지는 않은 퍽 바람직한 성격의 인물이다. 목덜미에 5cm쯤 되는 칼자국 같은 상처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나로서도 음식만 맛있으면 가게 주인의 경력이야 어찌됐든 알 바는 아니다. 토끼정의 주인에게는 호리호리한 미인 부인과 중학생쯤 돼 보이는 딸이 있다. 나는 딱 2번 집 부근의 길에서 그들을 보았다. 구태여 말을 걸진 않았지만 딸은 값비싸 보이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토끼정 주인과 토끼정 부인과 토끼정 딸은 셋이서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늘 주인 혼자 토끼정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혼자서 재료를 사서 요리를 만들고 차를 끓인다. 그의 움직임은 참 보기가 좋다. 일을 척척 빠르게 처리하는데도 어수선한 느낌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토끼정의 주인은 원래는 야쿠자였단다. 37, 8이 되었을 때 그 바닥에서 손을 싹 씻고 식당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옛날 패거리들과 연락이 닿지 않도록 일부러 한적한 주택가를 골라 가게를 내고 간판도 걸지 않고 선전도 하지 않고 잡지사의 취재도 거절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평판만으로 조용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본인에게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그 얘기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맛있는 점심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고 그가 전에 야쿠자였든 뭐였든 전혀 상관없다. 이런 맛있는 고로케 정식을 천엔에 먹을 수 있는 가게는 도쿄의 어디에서도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언젠가 한번 내가 오후 1시 반에 토끼정에 갔더니 재료가 다 떨어지고 없었던 적이 있다. 내가 그럼 다음에 오주 하고 가게를 나서려고 했더니 주인이 나를 불러 세우며 반찬은 남았는데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고 만든 꼬치와 삶은 고비와 보리밥과 된장국과 나물무침을 내왔는데 이게 또 도저히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된장국은 냄비 속에 조개를 듬뿍 넣어 국물을 우려내고 조개의 맛이 완전히 배어들 정도로만 끓이는 것이다. 맛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산뜻했다. 맛있군요 하고 내가 말하자 주인은 남은 반찬이라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이래서 나는 토끼정과 수수께끼 같은 토끼정 주인이 무척 마음에 든다.